네, 안녕하세요. 저기 소개받은 성신여대 사학과 강우선입니다. 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신 보람이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들으시기에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고려시대 불교를 이해하는데 좀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주영 선생님께 학부 때부터 이제 과는 다르지만 오랜 기간 학은을 입었고, 또 실은 이제 학은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인연이 선생님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를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고려시대 불교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 논문은 이제 아마 굉장히 잘 아실 텐데 나홍해경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석사 논문은 나홍해경 스님이 생활 활동하던 시기보다 조금 더 앞서는 시기인 소위 우리가 원간섭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고려와 중국 원나라 사이의 선종교류, 가나선을 중심으로 한 선종교류에 대해서 교류사, 불교 교류사를 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심은 학부 졸업할 무렵부터는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의 변화 자체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학부 졸업할 무렵에 굉장히 단순한 생각에는 그렇게 500년 동안 그다음 신라부터 고대부터 시작을 하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꽃피웠던 불교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소박한 관심에서부터 이제 공부가 출발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 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고려 말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논문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 고려말 조선 초에 걸쳐서 좀 여러 편을 쓰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불교와 국가와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를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뭐 처음에 시작을 불교와 국가의 관계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자면 고려시대 불교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관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심 분야들이 겹쳐 있긴 합니다만 이런 관심사의 일환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교 의례와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례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공간, 즉 왕도를 구성하고 있는 한양 또는 개성이라고 하는 도성 공간 안에서 그렇다면 사찰, 불교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고려말 조선초 불교에 대한 관심에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해온 것 중에 하나는 실은 수륙제입니다. 그것도 비슷한 관심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시간에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려불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통념 중에 하나는 고려는 불교국가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려의 국교는 불교이다. 어떻게 보자면 이 두 가지는 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00년 동안 고려가 유지가 되다가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유교와 불교가 교체되었다. 유불교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정도가 통상적으로 고려 불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통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념을 갖게 된 배경 중에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고려시대에 되게 중요한 국가의례로 교과서에도 이건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려시대 대표적인 국가의례로 연등회와 팔관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등회와 팔관회는 곧 불교의례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옵니다.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려시대 연등회와 팔관회는 불교에서 유래한 의례는 맞습니다만 고려시대 연등회와 팔관회를 불교 의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대각국서 이천 스님에서 대표되듯이 왕자가 여러 왕자들이 계속 출가를 합니다. 임금의 아들 중에 한 명 정도는 계속 출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왕자의 출가라고 하는 것은 곧 뭘로 이어지냐면은 고려의 지배층들이 그 아들들 중에서도 꼭 한 명 이상씩 출가를 하는 이런 현상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에 비해서 스님들의 지위가,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속 신분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출가자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동되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두 차례의 전란을 거치면서 고려 초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대장경을 새겨나가거든요. 특히 몽골과의 전쟁에서 새긴 대장경은 그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수도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강화도로 수도도 옮겨 있는 상태에서 되게 급박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보통 대장경 초조 같은 경우는 판각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현종대 완성된 게 아니라 그때 한번 완성되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쭉 판각 사업을 이어나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해인사의 경판이 남아있는 고려대장경, 지금 8만대장경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8만장을 다 새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고려불화로 대표되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려불화나 사경으로 대표되는 화려한 불교 문화유산들, 지금까지도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자면 고려는 불교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불교 국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신진사대부들이 고려 말에 조선을 건국한 건국 세력들이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은 고려는 불교 때문에 망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라는 불교 때문에 망한다. 그 다음에 중국의 역대 왕조 예를 계속 들면서 양무제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양무제가 죽고 얼마 안 돼서 양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누구의 최후는 얼마나 비참했는가, 불교를 믿었더니 나라가 빨리 망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이 레토릭은 고려 말에 나온 건 아니고 중국에서부터도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긴 하지만 이 얘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갖다 쓰기 시작을 합니다. 국왕이 불교를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요런 통념, 요런 이제 모습들이 실은 고려는 불교 국가이다, 고려의 국교는 불교이다, 요런 관념들을 낳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보자면 고려에서 불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맞아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불교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불교를 국교로 삼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려 같은 경우에 다른 뭐 도교나 우속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불교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건 맞지만 다른 종교를 배척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유교에 비해서 우위에 군림한다? 라고 보기도 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 다른 뭐 도교나 이런 것들은 좀 미미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유교와 불교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고려시대 불교가 유교를 압도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은 그렇다면 고려는 불교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는가? 이런 것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고려는 불교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고려는 유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유교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지 불교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국가의 제도나 이런 것들은, 문물제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교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지 거기에 불교가 개입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출가한 출가자들이, 스님들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사실 이 자체는 고려에서도 굉장히 비판받는 일이었고 금기시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승려가, 스님이 정치에 직접 개입한다, 정치를 한다, 정치에 참여한다, 이거는 고려 사회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통념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고려 국왕은 어떤 존재인가, 유교와 불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왕정을 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랬을 때 고려시대의
고려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국왕으로서의 권위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사만일통, 후삼국을 통일한 이 위협을 달성한 태조 왕건의 후손이다. 이거를 용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고려 국왕의 국왕권은 시작됩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고려 국왕의 국왕권은 바로 사만일통의 위협을 달성한 태조 왕건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려의 국왕권을 상징하는 요 것에서 강조하는 이런 요소들에서 불교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실은 불교가 들어올 자리가 없고, 대신에 신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들을 보면, 삼국시대를 보면 신라 중고왕실이 대표적인데요. 진평왕이나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 같은 경우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성골이라도 얘기하듯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요 존재를 가지고 이 일부 신라 왕실을, 중고시기의 왕실을 특화시켰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평왕이나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석가모니와 같은 종족이다, 석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신라 시대에는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왕실을 특화시키는, 특별한 존재를 만드는 이런 시기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왕의 이름도 불교식으로 붙이기도 하고요. 그런 시기가 신라에도 있었고 백제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에 비해서 고려시대 왕명 중에 불교식 왕명을 쓴 사람이 있는가? 처음부터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까지 고려를 했을 때 고려는 불교 국가이다, 고려의 국교는 불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고려시대 불교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인가? 뿐만 아니라 이거를 볼 때 같이 유념을 해야 되는 거는 고려 사회라고 하는 이 시대를 전체적으로 놓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게 고려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불교를 가지고 고려 시대를 이해하는데, 또는 고려 시대의 불교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정확한 통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좀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려 문화의 특징으로 꼽는 건 뭐냐면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꼽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히 유교와 불교의 지분이 큰 거는 맞지만 수도를 어디에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풍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도 운영, 도성을 어떻게 꾸리고 국가의 어떤 그 각 지역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풍수도참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외에 도교나 토착신앙, 우속 같은 것들도 분명히 그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고려라고 하는 이 문화는 다양성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거기에서의 불교의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해야 고려시대의 불교의 역할이 더 잘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고려시대 불교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 신앙의 비중은 고려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도 분명히 높았거든요. 그렇다면 고려보다 앞서 있었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똑같이 국가와 불교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서 고려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왜 어떻게 보자면 고대 사회보다 고려에서의 국가와 불교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에서의 조선으로의 전환 역시 개인적으로는 좀 할 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불교를 보는 관점에서 전제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호법과 호국의 관계, 상호적인 관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꼽는 게 우리가 호국불교를 꼽잖아요.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호국불교를 꼽고 있고, 호국불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지난 전년도에 김용태 교수님이 했던 것 중에 의승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한국 호국불교의 상징으로 의승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장경을 판각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고려시대의 불교의 특징을 호국불교라고 얘기하기에 되게 중요한 전제는 호법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나라가 또는 국왕이 불법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처님과 여러 신중들이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물리쳐준다라고 하는 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호법입니다. 불법을 지키는 거. 요게 기본적인 전제로 고려시대는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불교 의례를 굉장히 성대하게 하고 국가적으로 불교를 신앙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 관계에서 출발을 하고, 요 관계는 호법과 호국이라고 하는 요 전제는 태조 왕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과연 호법과 호국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국가와 불교의 관계에서?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태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국가불교의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할 때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태조 왕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태조 왕건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를 창업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불교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 고려시대의 불교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나 입장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조선시대를 세웠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뭐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했던 굉장히 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왕조가 무사하게 오래 왕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 왕조가, 새 왕조를 개창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전 왕조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이전 왕조는 그럼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원인을 따지고 넘어가야 새로 개창한 이 왕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 왕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혁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살았던 고려 말의 여러 이제 나라가 망하는 조짐들, 국망의 조짐들, 망조들, 개혁해야 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조선을 설계했다면, 고려를 개창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았던 신라 하대의 모습들, 후삼국기의 혼란, 이런 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이 결국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는, 틀을 잡는, 체제를 잡는데 되게 중요한 바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조선보다는 훨씬 신분제 사회가 달라진 형태의 신분제 사회를 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고려를 개창한 사람들이 다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죠? 왕건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쪽 서쪽 끝에 있는 어디 바닷가에 있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촌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성, 저 변방에 어디 있던 애, 뭐 이런 존재이고요. 그렇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왕경, 경주를 중심으로 한 왕경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또 신분의 차이가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요. 고려를 건국한 사람들은 신라와 같은 골품제 사회에서는 고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고려 같은 경우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중앙과 지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경에서 내가 왕경인이냐 지방인이냐 자체의 차별은 없어집니다. 왜? 지방의 호족들이, 지방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나라가 고려이기 때문에 내가 중앙 사람이냐 지방 사람이냐를 놓고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별 자체는 없어집니다. 다른 형태의 지방 차별이 있긴 하지만, 지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차별들은 없어지거든요. 이런 식의 변화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불교와 관련해서 보면 왜 신라가 망했는가라고 하는 신라 멸망의 원인으로 고려 사람들은 고려 500년 동안 불교를 꼽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신라가 망한 원인으로 불교를 꼽는데 고려에서는 또 불교를 되게 열심히 믿거든요. 임금부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신라 멸망의 원인을 고려 지식인들이 일반적으로 불교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지은 삼국사기에 굉장히 1차적으로 잘 드러나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 글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일 끝이죠. 경순왕조가 끝나고, 그래서 신라가 망했잖아요. 왜 신라가 망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쓴 사론입니다. 김부식의 논평인데요. 뭐 이제
앞에 보면은 신라를 처음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라가 잘 다스려졌는데 쭉 나가다가 해당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부처의 법을 받들고 그 폐단을 알지 못해서 마을에 탑과 절이 줄지어 서 있고 백성들은 도망가서 승려가 되어 병사 농민이 점차 줄어들어 나라가 날로 쇠퇴하니 어찌 멸망하지 않겠는가. 바로 불교가 지나치게 성했던 것, 이것이 신라의 멸망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김부식은 유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김부식이 유자인 건 맞지만 고려시대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유자고요. 김부식 같은 경우도 불교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본인이 거사라고 칭했던 고려시대 대표적인 거사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김부식의 형이 출가해서 굉장히 높은 화엄종의 고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지배층들은 불교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불교적인 환경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멸망의 원인이 불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지식인들의 되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려를 건국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교를 버릴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는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실은 고려사회를 운영할 때 처음에 기틀을 잡을 때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불교를 믿되 승불은 하되 교단은 철저하게 국가에서 통제하겠다. 불교는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통제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마치 불교를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여기에서의 통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제도화시켜서 시스템화시켜서 알아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제라고 하는 요 말 속에는 불교 교단이 잘 관리됨으로써 나라를 위해서 국가 왕조를 위해서 왕업이 길이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불교가 같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제라고 하는 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을 하면서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려사회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순간 종교가 정치의 영역에 직접 개입할 소지가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순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숙로 같은 인물들이 한 번씩 강조했던 게 뭐냐면 불교는 수신의 도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유교에 있다 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분리를 계속 강조를 해옵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것이 고려 태조 왕건의 동상이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남북관계가 한창 좋던 시절에 북한에 있던 국보들이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와서 대대적으로 특별전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남한에 행차를 했던 태조 왕건의 동상이고 이 상은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성에 있는 봉은사라고 하는 절에 계속해서 봉안되어 있다가 조선이 건국되면서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서 연천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세종 때 개성에 있는 태조 왕릉 옆에 묻혀있던 상입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봉은사라고 하는 절에 이 상을 모셔놓고 불교식으로 제를 지냈겠죠. 제를 지낼 때 알몸으로 있잖아요. 여기에 옷을 다 입히고 허리띠도 두르고 왕의 모습으로 앉혀놓고 제를 지냈던 그때 사용됐던 상이기도 합니다. 그 태조의 정책은 첫 번째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뭐라 드렸냐면 숭불과 통제라고 했는데요. 불교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구합니다. 박스에 있는 글은 고려사에 보면 열전에 윤소종이라고 하는 인물의 열전이 있어요. 윤소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공양왕 때 대표적으로 배불론을 올렸던
척불, 배불에 앞장섰던 사람이 윤소종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올렸던 배불상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원래 그 태조 자체가 불교를 없애고 싶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게 국초부터 불교를 우리가 같이 갖고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애초에 불교를 없애려고 했으나 그러나 차마 없앨 수가 없어서 그냥 유지시켜 놨었다라고 하는 게 윤소종의 주장이었고, 윤소종이 이제 그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음에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태조께서는 깊이 그 불교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후대의 왕과 신하들이 개인적으로 절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태조 때에 태사이던 최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를 없애자라고 왕건에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태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라 말에 불교의 교리가 사람들의 골수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태어남과 죽는 거, 화를 입는 거, 복을 받는 거 이런 거는 모두 부처님의 뜻이다 라고 여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후삼국을 통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민심이 안정되지 못했는데 갑자기 불교를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다시 반란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불교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태조의 입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단 당시 국초의 상황을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불교의 윤회와 공덕사상 때문에 생사화복은 다 부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윤회와 공덕사상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불교 억압책을 쓸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신라 멸망의 책임이 있는 불교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 여기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태조의 훈요인데요. 이게 우리가 훈요10조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훈요10조 중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훈요10조라고 하는 것은 태조가 죽기 전에 자기 후대 왕들이 통치를 함에 있어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정치를 해야 될 그 왕의 통치의 어떤 기준으로서 남겨놓은 유언이거든요. 통치의 지침, 그러니까 후대 왕들에게 내린 통치의 지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10개의 조항 중에 3개의 조항이 불교와 관련된 것이고 제일 첫 번째가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들의 호위하는 그 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조의 훈요와 같은 역대 선왕들의 지침들은 선왕지전이라고 하는 말로 고려사에 보면 여러 차례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불교와 국가는 일종의 운명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국정운영의 기본이 되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려 사회에서 개혁론이 나올 때마다 개혁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제일 대표적인 개혁안이 최숙로의 시무책 같은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개혁안인데요. 그런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불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개혁안은 시무라고 하는 개혁안은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힘써서 바로잡아야 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얘기를 합니다. 통치의 대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보면은 늘 불교에 대한 것들이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이거 뭐예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교를 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고려사회의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국왕이 내리는 이런 것들 또는 신하들이 올리는 시무책 이런 것들에 불교가 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려는 이게 같이 갑니다. 그거는 결국 왕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불교가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성리학과는 또 다른 불교가 국가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전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려시대사 이해에서 불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고려시대 불교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고려시대사를 전공하는 사람들과 불교사 사이에는 접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뭐 더 그렇겠지만 실은 고대사 같은 경우는 고대사를 연구하려면 불교사를 해야 되고 일반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불교사까지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고려시대사는 그게 조금 많이 좀 뭐랄까 괴리감을 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사에서는 불교사를 제도사라 하면서 그다지 주목하진 않아서 약간의 별도의 영역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은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의 통치를 이해할 때 불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고려시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태조의 불교 정책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 의종이 내린 조서인데요. 이 조서는 언제 나오냐면은 의종이 서경에 평양의 행차에서 반포했던 거예요. 고려 의종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혹시 생각나세요? 그죠? 무신정변으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의종인데 무신정변 일어나기 2년 전에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라를 일신하기 위해서 서경에 행차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유신하겠다라고 하는 교서를 내린 거예요. 그 보면은 뭐라고 서두를 떼냐면 장차 낡은 것을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세워 왕화를 부흥하고 옛날 성조께서 내리신 유훈을, 이게 태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받들어서 지금 폐해가 되는, 문제가 되는 일들을 잡아 새로 명령을 반포한다. 6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3개가 일단 불교입니다. 불사를 숭중해라. 지금은 말법 시대로 불교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찰 같은 경우에 쇠퇴하고 있는 사찰들이 있으면 관청에서 곧바로 수리해라 라든가 스님을 귀경해라. 그래서 도가 맑고 높은 스님 중에 은둔해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지방관이 찾아서 천거해라 라든가 삼보를 보호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저기서 막 사찰에 있는 것들을 탈취해 가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해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개혁안들 중에는 그러니까 불교를 개혁해 나갈 것이 아니라 불교를 잘 보호할 것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려 사회의 모습은 태조가 제시했던 훈요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와 불교의 틀 안에서 불교 정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배경을 살펴보면 태조의 불교 정책 또는 이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개태사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논산에 가면 지금 있는 개태사인데요. 개태사는 태조가 후삼국 전쟁, 마지막 전쟁을 마감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죠. 후백제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말 그대로 진짜 후삼국을 통일한 그 마지막 전쟁이 이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전쟁이 끝나고 지은 절이 개태사라고 하는 절이거든요. 그래서 개태사라고 하는 절은 후삼국 전쟁이 끝나고 후삼국을 통일했음을 상징하는 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개태사를 짓고 난 뒤에 이제 법회를 할 때, 화엄법회를 할 때 거기서 사용되었던 기도문을 태조 왕건이 직접 짓습니다. 신하를 시켜서 짓는 게 아니라 직접 짓게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그 힘든 전쟁 동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위로는 부처님의 힘에 의탁하고 하늘과 신령의 위엄에 의지해서 전쟁을 치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보호해 주심에 보답하고 산신령의 도와주심을 갚으려고 특별히 절을 짓고 산의 이름은 천호, 하늘천자에 지키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절의 이름은 개태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위엄으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문을 씁니다. 여기를 보면 불교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되게 다원적인 신앙의 양상도 보이죠. 부처님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산신 이런 요소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신앙 양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태조가 기대하는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부처님의 위엄으로 이 나라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만일통의 위협을 이룬 것은 부처님의 힘, 하늘과 신령의 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요 관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태조의 여러 불교 정책에는 요 숭불이나 통제 정책에는 기본적으로는 태조 개인의 신앙과 불교에 대한 관심에 힘입은 바도 있습니다. 이건 태조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보면은 고려 말까지도 태조 개인의 신앙이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전승처럼 남아서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인데요. 나무판에 까맣게 칠을 하고 금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면에는 아미타 부존도가 있고 또 다른 면에는 태조가 이게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이고 금강산에 살고 있는 단무갈보살, 화엄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단무갈보살을 직접 만나서 예경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동그라미에 태조라고 적어놨고요. 여기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사람이 태조 왕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태조가 금강산에 가서 갔더니 단무갈보살이 현현하였다. 라고 이런 전승도 있었던 거고 그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발맞춰서 후삼국 전쟁기 동안에 그 스님들이 태조에게 굉장히 많이 귀의를 했고 또 태조 역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승들에 대한 후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남한에 있는 유물 중에 하나가 지금 원주 흥법사지에 가면 진공대사 탑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요 귀부와 이수 사이에 비석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거북이 모양을 귀부라고 하고 여기 용이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얽혀 있고 이렇게 위에 덮여져 있는 덮개돌 같은 거를 이수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요 사이에 비석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비석이 깨져가지고 깨진 비석은 이제 따로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충담이라고 하는 선종승려인데요. 중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하고 난 뒤에 왕건에게 귀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입적하자 940년에 태조 왕건이 직접 이 스님의 비문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비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승려들에 대한 후원과 고승의 귀 같은 것들도 이제 태조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훈요 10조 중에 이제 3가지 조항인데요. 제일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의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선과 교회 사원을 개창하고 주지를 파견하여 기도하고 수행해서 각자 일에 힘쓰도록 하라. 라고 하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뭘 얘기를 해요? 숭부입니다. 그런데가 붙어요. 다만 후세에 간신히 정권을 맡아 사찰을 다투는 거 이런 것들 못하게 해라. 둘째, 여러 사원은 모두 도선이 점한 곳에 지은 곳이라는 거예요. 왜? 지덕을 해치지 않고 비보사사를 운영하기 위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신라 말처럼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절을 막 아무데나 많이 지어서 문제가 일어날까봐 걱정되니까 이거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에서 나오는 뉘앙스는 뭐냐면 사찰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개인이 임의로 막 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지는 어떻게 선임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파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주지 임명권을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국왕이 쥐고 있겠다. 이거는 교단과 사찰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째, 연등회와 팔관회를 하는데 정해진 대로만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세히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고려의 불교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 정책에서 흐르는 기본 기조는 숭부를 얘기하면 꼭 뭐가 붙어요? 관리의 얘기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숭불과 통제라고 하는 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그 태조의 불교 정책과 관련돼서 고려시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사찰창건인데요. 이 부분은 한양도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 이제 919년에 개경으로 천도를 하면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고 919년에 이제 수도 개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도성을 구성할 때 정근대 시대 도성을 구성할 때 중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기본 시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궁궐이 일단 있어야 되죠. 임금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무조건 궁궐부터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필요해요? 관청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 이게 어느 정도의 큰 규모의 성이건 간에 궁성이건 뭐건 간에 기본적으로 성곽은 좀 둘러쳐줘야 됩니다. 왜? 방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디까지가 왕도이고 어디까지가 왕도가 아닌가라고 내외의 구분은 굉장히 정근대 사회에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도 도성이라고 하는 것도 둘러쳐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되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소인데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한양 같으면은 요것과 함께 뭘 지어요? 바로 종묘사직을 같이 짓거든요. 궁궐, 성곽 공사하면서 바로 종묘사직을 짓습니다. 고려시대의 도성에도 개성에도 있어요. 종묘사직이 있습니다. 태조가 그 개성을 지을 때 종묘사직을 지을까요? 안 짓습니다. 이거는 성종대 가서야 훨씬 후대인 성종대 가서야 개성이 처음으로 종묘사직을 짓습니다. 대신에 고려 태조 같은 경우에는 종묘사직 말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바로 10개의 사찰을 짓습니다. 요거는 명단이 지금도 대충 리스트가 남아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고려를 개창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성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왕의 도성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찰이었던 거고요. 또 하나 사찰을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는 이게 도성에서 뭘 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당장 필요한 역할들을 사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어야 됐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사찰은 도성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이렇게 들어온 사찰들이 고려 초부터 다양한 불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고려시대의 교단은 개경을 중심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엄종도 화엄종에 속하는 여러 사찰들이 있지만 그 화엄종에 속하는 여러 사찰들은 그 높은 사찰, 위계가 높은 사찰, 위상이 높은 사찰과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사찰,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찰 이렇게 약간 위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위상이 높은 사찰은 중에 하나는 개성에 반드시 있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초기에 들어오는 이런 사찰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개성이 도시구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명을 붙여요. 그러니까 방리제를 쓰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뭐 서울의 강도구, 송파구 이렇게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강도구, 명일동, 종로구, 관철동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가 비슷한데 그렇게 방명을 지을 때 사찰을 이름이 그 지역에 있는 사찰 이름이 곧 방명이 되는 사례들도 고려사에는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왕륜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여기 왕륜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왕륜사가 있는 요 언저리의 방명은 왕륜방으로 지어진다거나 도시를 구획하는 데 있어서도 사찰은 이 고려시대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고려 같은 경우에는 도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찰이 꼭 필요했고 그랬을 때 고려시대 불교의 전통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도시사찰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산지사찰의 산사의 전통이 아니라 지금은 다 산사를 이야기하고 조선시대 불교의 산사를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한국에서의 국가와 불교 관계에서의 중요한 사찰 전통 중에 하나는 도시사찰의 전통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고려 불교에서는 중요한 순간이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개경불교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절들은 대부분 도시 한가운데 있는 사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로 한복판에 큰 절이 서 있고 궁궐 담장에 거의 이어붙어서 절이 큰 게 하나 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호법을 전제로 한 호국의 모습이 공간에서도 표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정성을 다해서 공덕을 쌓으면 재불다천이 고려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조 이래로 오직
부처의 가르침에 의존해 왔으며 그 내밀한 보호로 국가의 왕업이 연장되어 왔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왕왕 하고 있고요. 개경행리라고 하는 이 공간에 만들어지는 사찰은 그래서 호법과 호국, 공덕신앙을 공간적으로 구현해낸 것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공덕을 쌓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려 국왕은 수계를 받은 보살계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보살계 제자인 고려 국왕의 다스리는 국도를 장엄하는 시설로서의 사찰이 고려시대 개경에 있던 사찰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려 불교는 국가의 조직과 제도가 갖춰지는 것과 발맞춰서 불교를 컨트롤하는 조직과 제도도 같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에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불교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것은 계속해서 견제를 해옵니다. 그랬을 때 고려에서는 고려 말이 되면 베블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베블론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맞습니다. 불교 개혁론이 마치 베블론으로 발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교 개혁론이 베블론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 두 개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는 국가를 이롭게 하는가? 이게 결국 고려에서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조선에서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국가를 이롭게 하면 조선도 불교를 버릴 이유가 없어요. 국가를 이롭게 하는데 그거를 왜 버려요? 불교는 국가를 이롭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려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유자건 아니건 간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라고 대답.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을 건국한 건국 세력들은 불교는 국가를 이롭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는 국가에 해악을 미치는 없애야 되는 존재라고 이 사람들은 애초에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되는데요. 불교는 국가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고려 왕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공덕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공덕을 쌓으면 좋은 과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공덕을 쌓는데 나라가 공덕을 쌓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임금이? 임금이 불교 의례를 통해서 공덕을 쌓는 방법도 있고요. 불교 교단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숭불은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 좋은 과보를 받게 되는데 나라와 임금이 공덕을 쌓아서 받게 되는 좋은 과보는 왕업이 안정되게 길이길이 유지되고 나라가 풍요롭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 나라가 받는 과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관념에서 보살계를 받을 때 이런 글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정법을 실조시킴이 없으면 항상 여러 천신의 보호를 받아 영원히 태평을 누릴 것이다. 보살계를 받으면서 썼던 글들 중에 이런 글들도 나오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숭불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승단을 관리하는 교단을 관리하는 승정체제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불교 개혁론은 바로 불교는 국가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서 본래의 긍정적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불교 개혁론의 입장입니다. 이건 불교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불교는 국가를 이롭게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 문제, 어차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바로 잡자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자면 승정이 나오는 것도 이 관점에서 승정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태조가 훈요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찰을 새로 짓는 것을 통제하거나 과도한 불사를 자제시키거나 임금이 불교 행사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을 좀 금지시키거나 줄이게 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출가하는 것을 못하게 출가 숫자를 제한한다거나 승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이런 일련의 것들은 전반적으로는 불교 개혁론의 입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불교에 대한 통제나 비판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앞에서 봤던 의종에 내렸던 유신 조항처럼 불교나 사찰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넓은 범주에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글들이 태조의 훈요 10조, 최승로의 시무책, 최충원의 시무책, 공민왕 즉위교서, 이색의 복중상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려 후기에 나오는 공민왕의 즉위교서나 이색의 복중상서 이런 글들은 이색이 이제 이건 뭐냐면요. 공민왕이 즉위하고 난 뒤에 그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국왕이 즉위하면 즉위교서를 반포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연설 하면은 나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외교는 어떻게 하고 뭐 행정은 어떻게 하고 통일정책은 어떻게 할 거고 경제는 어떻게 쭉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임금이 즉위를 하면 나는 어떻게 왕정을 하겠노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자 나는 이런 정치를 할 거니까 지금 어떤 일이 당장 시급한지 너희들도 상소를 올려라. 조언을 해라 라고 하면 신하들 구원교서라고 얘기를 해요. 내리면 신하들이 막 시무책을 써서 올립니다. 최승로가 올렸던 시무책도 고려 성종이 구원교서를 내리자 거기에 답해서 올렸던 거고요. 이색의 복중상서가 바로 공민왕이 즉위했을 때 이색이 이제 복상기간이었어요. 상을 치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화답해서 올렸던 상소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도첩제를 시행해라, 사찰이 지나치게 많으니 금지해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공민왕이라고 하는 이 임금의 기본적인 불교에 대한 생각은 뭐였냐면 현재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태조 당시에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불교를 복구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민왕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공민왕이 현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세웠던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사찰을 막 짓는 거를 못하게 좀 하고 도처제를 시행을 해서 승려의 자격을 좀 제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청규나 가나선 수행을 통해서 승려의 승려다움을 회복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공민왕이 하게 되는데요. 바로 불교 개혁론은 이러한 입장에서 불교의 이로운 역할을 긍정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배불론은 국가 사회의 위기의 원인이 불교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개혁론은 현재 위기의 원인이 불교에 있다고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배불론은 고려가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그 원인은 불교에 있다. 그러니까 불교를 없애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 불교는 오랑캐의 가르침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화복의설로 백성을 속이는 이단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거는 왕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찰을 없애고 이 절을 관청이나 학교로 전용해야 된다거나 스님들을 환속시켜서 군역에 충당해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고려 말에 등장하는 배불상소에 쫙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배불상소는 언제 올라오는 거냐면은 공양왕 때 올라와요. 공양왕 제3년 만에 고려가 끝나거든요. 근데 공양왕이 즉위하고 난 뒤에 공양왕도 구원교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니네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거 갖고 벌 주지 않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다 해라. 다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구원교서를 내려요. 근데 구원교서를 내릴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왕이 듣기에 되게 거슬리는 말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씨 기분 나쁜데 이러고 죄를 져버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교서를 내릴 때는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죄를 주지 않겠다. 다 얘기해라. 다 받아들이겠노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어떤 시기에도 구원교서에서 이런 식의 배불론이 올라왔던 적은 없습니다. 공양왕 때 처음 이게 등장을 해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니 얘기하는 것들 중에
불교에 뭐 승유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제안해 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선이었는데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막 붙습니다.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베블론에 대해서 선왕의 성전, 태조 이래로 내려오던 전범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베블론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 베블론에 이 불을 붙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 같은 경우는 왕사 국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왕이 즉위하고 난 뒤에 대부분은 선왕 때에 임명했던 왕사나 국사를 그대로 그 다음 임금이 다시 재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적하면 새로 왕사나 국사를 또 책봉을 하는 방식인데요. 공양왕이 즉위하고 난 뒤에 태고보 스님의 제자였던 모감 찬영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을 왕사로 책봉을 하려고 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루틴 중에 하나예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왕의 스승이 중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일은 없다. 라고 하면서 왕사 책봉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이 배불상소에 같이 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고려의 전통이었는데 조선 건국을 코앞에 둔 이 공양왕 때 반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런 게 선왕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선왕의 성전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선왕의 성전은 태조 이래로 내려왔던 통치의 전범이거든요. 이거를 뭐 한 거예요? 정면에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왕의 성전을 부정해버리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국가질서의 부정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태조 이래의 불교는 그냥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말선초에 불교와 국가의 관계가 완전히 변환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조짐들이 예를 들자면 공민왕 때 이미 보였다거나 그랬으면 쭉 발전되어 온 걸로 보겠는데요. 갑자기 공양왕 때 툭 튀어나오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여튼간에 이때 베블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베블론이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 고려에서 전통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국가와 불교와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생각해왔던 국가와 불교의 관계는 뭐냐면 고려라고 하는 왕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집에 새가 날기 위해서 날개가 양쪽이 두 개가 필요한 것처럼 한쪽엔 유교, 한쪽엔 불교 이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서기 위해서 기둥이 두 개가 필요할 때 하나는 유교고 하나는 불교이고 이 두 개의 기둥으로 건물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하나 부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교와 불교가 상호 공존하는 체제가 베블론의 등장으로 어떻게 보면 붕괴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는 해동의 천자이신 우리 임금께서는 부처님과 하늘이 도와 교화를 펴러 오셨네 라고 하는 요거는 풍입송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불렸던 노래예요. 고려시대 불렸던 노래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금의 교화에는 부처님과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당연한 전제가 이제 부정이 되면서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도교니 기타 다른 요소들이 다 같이 국가 운영을 위해서 공존하던 다원적인 체제에서 성리학 중심의 성리학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기준으로는. 성리학 중심의 이론적 사회로 전환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결국은 제가 유불교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 유불교체에 대해서 과연 이게 유불교체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물음표를 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가 교체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불교가 있던 자리를 불교가 있었고 여기 불교를 쫓아내고 유교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었다는 뜻인데 불교에서 유교로 바뀐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있다가 하나가 날아가 버린 상태인 거죠. 실은.
요때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베블론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베블론의 등장에는 새로운 왕조 개창을 둘러싼 성리학자들 내에서의 이데올로기 싸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누가 순정 성리학자인가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양왕 때 갑자기 등장한 베블론, 그리고 바로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면서 이 베블론을 주도했던 세력들을 중심으로요, 이어지면서 그 고려 말에 등장했던 베블론은 전통적 요소이자 그 다음에 이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교 이외의 가르침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유학자들이 불교를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한 건 아니에요. 고려시대에도 불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만 이게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할 수 없는 이단이 아니라 이단은 이단인데 얘는 이 불교는 국가사회에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단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 요소이자 이단인 불교가 국가 질서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고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면 공양왕 때 등장하는 베블론은 이게 전면적으로 부정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조선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선이 건국되고 난 뒤에 막 정말 억불이 일어나면서 불교를 샥 다 없애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될 거예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분들은 뭐 연속성을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승을 이야기도 하고 고려 불교의 계승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조 해암사제에 있는 무학대사탑입니다. 무학자초 스님이죠. 조선 최초의 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승을 이야기합니다만 한편으로 무학자초는 조선 최초의 왕사이지만 그 이후의 왕사는 없습니다. 폐지됩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의 왕사이지만 한편으로는 조선 최후의 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적한 고승에 대해서 왕명으로 승탑을 세워주는 이러한 사례도 무학자초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제도적인 계승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공간의 얘기로 잠깐 넘어가서 보면 조선시대 한양에도 절이 있어요. 1397년 태조 6년에 흥천사를 세웁니다. 지금 저기 덕수궁 뒤쪽이죠. 그래서 태조의 불교신앙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억불론관이고 분명히 괴리가 있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양은 주례에 입각한 이상적인 유교도성이거든요. 그래서 한양을 개창했던 정도전의 한양도성 계획 안에는 사찰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것과 함께 요걸 잠깐 보시면은 요거는 권근이 한양을 세우면서 한양을 세울 때 이제 썼던 기도문이에요. 태조의 명을 받아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지은 기도문인데 빨간 글 보시면 이게 조선에서 쓴 것 같아요? 고려에서 쓴 것 같아요? 고려에서 쓴 거랑 똑같아요. 내용이. 부처님의 자비가 있어야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고 초창기에 내가 임금이 된 거는 부처님의 덕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재불의 외호의 희의제야 왕업을 이룰 수 있음 이라고 막 태조 이성계가 얘기를 합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난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양도성을 공사하는 가운데 막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은 겨울철에 내성이 발작하고 달이 궤도를 잃어 하늘이 혼란스럽고 물은 색깔이 변해서 샘물이 끓고 뭔가 재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재앙이 일어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부처님 앞에 가서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제 재앙이 모두 없어지고 억만 년 동안 이 나라가 유지되기를 또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고려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한편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한양으로 태조 3년이에요. 한양으로 막 옮겨오고 난 뒤에요. 조계종 승려들이 담선하는 법을 청하니 고려에서는 담선법회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개경에 있는 사찰에 선종스님들이 다 모여서 법회를 열었거든요. 호국법회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해가 된 거예요. 근데 한양으로 온 거죠. 그래서 담선법회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조계종에서 조정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도평사사 도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려에서 담선법회 하던 거는 송도를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 전하께서 이미 한양으로 옮겼는데 뭐하러 송도에서 하던 짓을 한양에 와서 합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안 해요. 앞에 보는 우리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임금이나 다를 바 없는데 여기서 보이는 태조 이성계는 불교법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의례를 놓고 고려시대 불교와 조선시대 불교가 단절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건국하자마자 고려시대 때 불교 의례들을 막 폐지를 해버리거든요. 연등에도 못하게 하고 팔관에도 못하게 하고 막 폐지를 하는데 문제는 조선 초에 폐지했던 태조가 폐지했던 이 의례들은 모두 고려 왕조와 직결된 의례였다는 거예요. 고려 담선법에도 마찬가지고요. 고려 왕조와 직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의례들은 그냥 일단 그대로 합니다. 고려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한양에 보면 이렇게 사찰들이 막 생겨요. 도성 안에. 여기 보시면 빨간 게 흥천사입니다. 빨간 게 흥천사고 여기 있는 게 오늘날 탑골공원 원각사예요. 그런데 요 사찰들은 기본적으로 태조 때 지은 사찰들이고 이 외에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더 이상 사찰을 짓지 않습니다. 원각사는 세조가 짓긴 하지만 애초에 이 자리에는 태조가 지었던 사찰이 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다시 원각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짓게 되고 애초에 한양도성을 세우던 당시에 사찰을 짓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가 이 사찰을 갑자기 짓게 된 거는 신덕왕후 강씨 태조의 왕비가 사망을 하면서 무덤을 도성 안에 지어버린 거예요. 저기 정릉 있잖아요. 바로 근처에 덕수궁 쪽에 정릉. 거기가 그 이름이 정동이 된 거는 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인 정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정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거든요. 이 무덤이 나중에 태종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무덤 파가지고 저기 성북구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북동에 있는 흥천사 정릉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원래는 도성 안에 사찰이 없다가 태조가 이 사랑하는 왕비가 죽고 난 뒤에 무덤을 도성 안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려 말 이래로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그것도 이제 공민왕 때 나온 전통 같은데요. 왕릉이 있으면 왕릉 바로 옆에 능침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성 한가운데 왕비릉이 생겼어요. 근데 조선 건국하고 1392년 조선 건국하고 4년 만에 왕비가 죽었거든요. 조선에서 왕비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겠죠. 또 당연히 죽을 거라 생각하고 미리 절차를 정해놓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국초이 바쁜데 그래서 신덕왕후 강씨의 장례는 고려시대 때 왕비나 국왕의 장례를 치르는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왕릉을 만들고 그 옆에 뭐가 필요해요? 능침사가 필요하니까 흥천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되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절이 토탈 5개가 포함해서 태조 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조선 초에 태조는 어디에서 불교를 했는가? 불교를 많이 하거든요. 앞에도 보면 막 했잖아요. 한양으로 오기 전까지는 개경에 있는 절 그냥 그대로 이용했고요. 그래서 한양 천도한 이후에는 그냥 궁궐 안에서 하는데 궁궐 안 내원당 같은 데서 해요. 개성사찰에 행차하기도 하지만 삼각산으로는 가지 않아요. 즉 한양 근교에서 사람들이 보이게 태조가 불교 의례를 하지는 않습니다. 태조 때에는. 국왕의 직접적 숭부를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흥천사를 만들기 전까지 도성 안에 사찰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하나씩 쪼개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려시대 불교의 역할과 성격을 이야기할 때 국가와의 관계를 놓고 1차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신앙을 하지만 못지않게 제도적으로 이거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던 나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다원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고려시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신앙과 사상으로서 고려사회의 여러 방면에 불교가 준 영향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난해에 하셨던 강의와 연결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선의 건국으로 유교와 불교가 교체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분명히 태조와 태종이 보여줬던 행동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태조 같은 경우는 조선의 왕이긴 한데 고려시대 국왕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충수광 때 태어나서 평생을 고려 사람으로 살다가 52살에 갑자기 조선의 왕이 됐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태종, 고려 말에 태어나서 과거에 급제를 했고 그리고 유자로서 살다가 왕이 된 사람과 세종, 아예 조선에서 태어나서 쫙 자란 사람과 왕으로서 불교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21세기가 시작해서 지금은 너무 당연히 21세기지만 생각해 보시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21세기라는 게 실감이 안 나지 않으셨어요? 20세기인 것 같았잖아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게 왕조는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그게 바뀌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도 빨리 적응을 못하는데 그 시대는 얼마나 그게 오래 갔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연속성은 있습니다. 다만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분명히 다른 지향을 가진 왕조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에서는 왕조의 변화를 가지고 시기 구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새로 등장한 왕조에서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불교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계승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습이 언젠가는 없어질 유습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입장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고려시대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쪼개서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